자, 또 들어가기 앞서서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 글자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디애나 대 레이커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가장 최근에 맞대결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올 시즌에 조금 맞붙었었어요. 그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에서도 맞붙기도 했었고, 바로 얼마 전 25일날에 현지 시간 25일날에 295점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팀 다 엄청난 오바 게임을 했다. 사실 이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양팀 다 빠른 템포의 게임을 하는 거 맞다. 다만 레이커스는 요즘에 확실히 오바팀이 맞는데 인디애나가 조금 헷갈린다. 이 새끼들 뛰기는 뛰는데 그 예전보다 수비도 좋아졌고 득점력도 많이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인디애나는 여전히 상대팀의 림을 노리고 그런 것들이 여전하다고 했는데 양팀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다득점 경기가 나왔습니다. 정규 시간 만에. 그리고 이날 전체적으로 파스칼 시아캄이 굉장히 잘했고요. 할리버튼은 여전히 조금 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여러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는데 인디애나 3점슛 50%, 야투율 55.1%, 야투시도가 총 107회였어요. 이 정도로 빠른 템포의 게임, 서로 간에 엄청 주고받는 게임을 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이날 레이커스도 만만치 않았었죠. 르브론 26득점, 앤서니 데이비스 전반전에 조금 못하다가 36득점, 16리바운드 이렇게 되게 잘했어요. 아무래도 데이비스가 있다 보니까 인디애나의 이런 선수들이 운동력 좋고 활동량 많은 상대팀의 림을 노리는 그런 선수들이 조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의 샤플라커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래도 야투율 확실히 레이커스가 거의 한 20회 가까이 적은 18번이나 적은 야투 시도를 했다. 3점슛도 훨씬 더 적게 던졌죠. 그래서 40%, 48% 정도로 야투율이나 3점슛 확률 차이는 없었지만은 시도수 자체가 차이가 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기는 엄청나게 많은 자유투 차이. 레이커스는 43개 중에 38개를 성공시켰고요. 인디애나는 20개도 안 주어졌거든요. 자유투 득점으로만 이렇게 거의 30점 가까운 차이가 났어요. 또 레이커스의 홈이었었고, 이거는 레이커스가 물론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자유투를 얻어내는 팀이고 인디애나는 그 상대한테 자유투를 지금 뒤에서 세 번째 정도로 많이 주는 팀이긴 하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레이커스가 홈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근거는 많이 없지만은 홈발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아무래도 레이커스가 르브론도 그렇고 AD도 그렇고 드라이브인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얻어낸 것도 있죠. 리브스도 그렇고요. 그렇긴 한데 좀 많이 얻어냈어 솔직히. 이렇게나 자유투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은 이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 레이커스는 또 홈으로 오면요 원정보다도 득점이 한 3점가량 많아지고 실점은 한 7점가량 줄어드는데, 반대로 원정 가면 실점이 한 8점가량 더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7, 8점가량. 인디애나는 홈으로 오면 득점이 5점 늘어난다. 그런 거밖에 없고. 양팀 다 내일 물론 레이커스가 지금 르브론이나 AD가 퀘셔너블이다. 근데 이 레이커스도 지금 되게 위기예요. 지금 서부 컨퍼런스 9위에 있기는 하다. 근데 뒤에서는 골스가 바로 추격을 하고 있고, 그 밑에는 휴스턴이 엄청난 기세로 쫓아오고 있잖아요. 갈 길이 굉장히 급합니다. 레이커스는 아마 지금 남은 경기들을 버릴 경기가 없어요. 무조건 이 추격을 뿌리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르브론이나 AD가 별달리 큰 부상 아니라면 저는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난번처럼 양팀 다 최근 분위기가 많은 득점, 많은 실점 비슷비슷하죠. 인디애나 최근 5경기 득점 전체 3등 여러가지 지표들 좋고, 그리고 실점 28등 수준이다. 세 번째로 많은 실점하고 있다. 반대로 레이커스 공격 훌륭합니다. 인디애나에 못지않게 오히려 인디애나보다 득점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수비가 효율 자체는 괜찮아요. 수비 효율 자체는 좋은데 새끼들이 실점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 내일도 오바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승패 방향은 난 조금 다를 것 같아. 직전 경기 때 레이커스가 홈에서 너무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다. 그런 차이들이 있었고, 양팀 다 야투율 같은 것들은 비슷비슷했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내일 경기는 물론 어느 한쪽이 야투가 식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인디애나 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레이커스가 갈 길이 바쁘고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경기에서도 중립구장에서 승리한 바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나는 직전 경기 인디애나가 그렇게 나쁜 경기를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갖고 저는 인디애나 쪽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올랜도 대 클리퍼스 경기, 여러 차례 클리퍼스의 최근 안 좋아진 부분은 뭐냐, 일단은 카와이 레너드의 3점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카와이 레너드가 이제 한창 좋았던, 클리퍼스가 진짜 좋았던 때는 23승 5패인가 하던 구간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12승 11패인가 그래요. 최근까지. 그렇게나
안 좋은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클리퍼스가 이렇게 확 좀 주저앉은 데는 한창 좋았을 때 클리퍼스 한창 좋았을 때 카와이 레너드 3점이 51%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31%까지 줄었다. 하든이나 조지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하락은 없었어요. 일단은 카와이가 많이 식었고 그리고 하프코트에서 좀 이게 트랜지션 수비나 트랜지션 오펜스 상황이 아닌 그런 정도인데 느린 템포의 경기에서 클리퍼스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다. 원래는 클리퍼스가 세트 오펜스에서 성공률이 상당히 좋았고 이렇게 짜여진 상황에서 수비도 굉장히 좋은 팀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넷 레이팅 상으로 하프코트 넷 레이팅이 원래는 한창 좋았을 때는 플러스 1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값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내일 또 하필이면 상대가 올랜도다. 이러면은 양 팀 다 되게 천천히 이렇게 이어지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다. 되게 느린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걱정되는 건 그거죠. 올랜도는 느린 경기를 하면서도 좀 이런 야투들이 괜찮은 팀이고 클리퍼스 역시 조지나 뭐 카와이, 하든 이런 친구들의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세트 오펜스에서 강점도 있는 편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단 저는 하든이 빡센 수비수를 만났을 때 피지컬적으로나 달려드는 수비, 자신한테 타이트하게 붙는 것들 물론 하든이 농구 도사예요. 자신한테 붙는 그런 압박들을 활용해가지고 반대편에 이렇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잘하는 친구인데 내일은 근데 올랜도에 썩스가 있잖아요. 난 이 부분이 제일 좀 클리퍼스한테 어려움을 좀 유발할 만한 그런 게임이지 않나. 작년에도 하든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올랜도한테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올랜도가 이렇게 강팀이 아니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랜도 쪽을 좋게 봅니다. 이 경기는. 올랜도가 또 홈이기도 하고 요즘에 클리퍼스가 그나마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곤 있다고 하지만 일단 그걸 얘기해야죠. 올랜도의 홈발. 올랜도는 홈으로 오면 득점이 5점 많아지고 실점은 4점가량 줄어드는 팀이에요. 그래서 한 10점가량 홈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는 팀이고 클리퍼스는 사실 이제는 홈이랑 원정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홈에서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올랜도 쪽을 저는 조금이라도 좋게 보고 있는데 그나마 요즘 클파가 살아나고 있다. 그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클리퍼스도 야투 시도가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팀이라고 하죠. 후반기에는. 그리고 올랜도는 리그에서 가장 적다. 야투 시도가 가장 적고 상대팀도 가장 못 던지게 하는 팀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서로 간의 빡빡한 수비, 언더템포 게임, 세트 오펜스 이런 짜여진 상황에서의 공격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올랜도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대 디트로이트. 사실상 시즌이 이미 끝난 팀들 간의 대결인데 워싱턴은 지금 타이어스 존스가 없고 랜드리 샤멧, 뭐 유진 오모루이나 뭐 일리션 홈즈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없는데 디트로이트 역시 지금 폰테키오 없고 그라임스 없고 3, 4번전 스튜어트나 아웃사이드 탐슨이 없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도 커닝햄이랑 아이비 아마 아이비가 결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그 좀 스코어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도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8경기 동안 디트로이트의 득실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나 공격 지표에서 모두 다 트리플 꼴찌다. 최근 8경기 동안 디트로이트 평균적으로 100점을 못 넘겼고 야투율 3점 모두 다 꼴찌예요. 말 그대로 공격이 가장 안 되는 팀이다. 디트로이트가 현재. 원래 디트로이트는 얘네들이 엄청 막 26연패 받고 할 때도 막 질 때 지더라도 110점 근처로 넣어주는 그런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그다노비치 이적 이후로는 팀의 그런 득점 페이스, 오버 페이스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도 물론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팀이기는 해요. 휴스턴이랑 할 때도 한 250점 게임 나고 직전 브루클린이랑도 230점 게임 났었죠.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왜냐면은 브루클린 다소간에 좀 느린 팀이란 말이죠. 근데 워싱턴이랑 붙어갖고 오버 게임이 났다. 이게 좀 걱정이긴 해. 그 경기에서 240점 게임이 났다는 거. 물론 연장 간 거긴 한데 연장을 안 갔어도 사실 오버이긴 했었다.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워싱턴 쪽을 조금 좋게 볼 것 같고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언더 보는 건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공격력이 많이 부실하다는 점. 물론 워싱턴도 좋은 수비팀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대팀의 3점 같은 부분은 잘 컨트롤 해주고 있다. 워싱턴 쪽을 좋게 보고 싶네요. 물론 디트로이트가 3점 슛 시도가 아주 많은 팀까지는 아닌데 워싱턴이 디트의 3점을 막을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인사이드 수비 그렇게 무섭진 않을 것 같거든요. 디트로이트의 인사이드가. 저는 워싱턴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샬롯 대 골든스테이트인데요. 저는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패스. 골든스테이트가 요즘에 그래도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곤 있어요. 직전 저는 올랜도를 잡아낸 게 꽤 인상 깊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요즘에 커리도 마테이가 좀 가 있는 상황에다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이 샬롯도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상대로 잡아내기도 하고 저는 샬롯이 요즘에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았다. 그 전에 5경기 연속으로
100점도 못 넣었었거든요. 갑자기 클리블랜드 상대로 118점이나 넣었었고, 클리블랜드 상대로 사실 샬럿이 좀 상성이 안 좋다고 봤어요, 저는요. 요즘에 샬럿이 3점도 워낙에 안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전화는 좀 사람답게 넣어줬다. 35% 이상으로 넣어줬었고, 지표상으로는 샬럿 최근에 공격 노답, 샬럿의 강점이었던 수비조차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샬럿이 직전 경기에 괜찮은 경기를 했다. 그리고 골스 요즘에 공격이나 수비 모두 다 애매하다. 물론 승패 방향이야 그냥 골스 쪽 보면 편해요. 골스가 아까 말했다시피 레이커스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다. 그 플레이인 진출을 위해서 그런 입장인데 승리는 조급하죠. 근데 일반승, 이 경기 일반승 1.11인데 이거를 추천하는 거는 빡세고, 저는 그냥 핸디를 볼 바에는 그냥 이 경기를 패스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언더오버도 골스는 원래 오버팀인데 템포도 상당히 빠르고, 근데 요즘에 요상하게 언더가 많이 나죠. 샬럿 이 새끼들 확실히 언더팀입니다. 수비도 조금 하고 공격은 거의 리그 꼴찌 수준이고 이랬는데, 샬럿도 직전 경기 때 클리블랜드랑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고 싶어졌어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필라델피아. 내일은 근데 클리블랜드가 도노만 미첼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미첼이 출전해도 필라델피아의 프레임 같은 거 꽤나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일단 수비가 확실히 괜찮다. 엔비드가 없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필라델피아를 지탱하고 있는 거는 꽤나 괜찮은 수비, 이게 바탕이 되는 것 같고, 클리퍼스한테도 좀 억울하게 졌었었고,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를 칭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미첼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프레임 꽤나 괜찮아 보이고, 미첼이 뛴다고 하더라도 은근히 갈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첼이 뛴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 오바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뭐 미첼이 없을 때도 득점이 아주 적게 나는 편은 아니에요. 경기력적으로 많이 다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클리블랜드는 미첼이나 모블리, 알렌 이런 애들이 없었을 때 시즌을 잘 치러낸 바도 있었었고, 물론 뭐 미첼이 내일 돌아온다, 클리블랜드 정상적인 경기력 홈인데다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 마인보다는 필라델피아 프렌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212.5 정도면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최근에 필라델피아 평균적으로 210점도 안 난다, 클리블랜드도 비슷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니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나는 오바 쪽이 좀 더 나아 보이네, 양팀 다. 3점 시도도 클리블랜드가 대단히 많은 편이고, 필라델피아 3점 수비 막 썩 좋은 수준도 아니고, 저는 일단은 필풀에다가 오바 쪽으로 살피고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불안전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브루클린 대 시카고 경기, 여러 차례 브루클린은 뭐 직전 경기 꽤나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가 워싱턴이었었고 시즌 이미 끝난. 근데 시카고는 요즘에 그 데로잔 바탕으로 데로잔이 지금 클러치 스탯에서 커리를 아마 앞지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시카고 최근에 물론 뭐 상승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디애나를 대파하기도 하고, 시카고가 꽤나 괜찮아요. 순위상으로 9등이라 가지고 동부 컨퍼런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플레이인 정도는 무난할 것 같은데, 시카고도 현재 전력상으로 막 브루클린한테 질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카고가 상대팀의 드라이빙 같은 것도 차단하는 능력, 직전 경기 인디애나를 100점 미만으로 묶을 정도로 그런 데서 확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드러먼드 같은 애들이 정말 쏠쏠하죠. 화이트나 도스무, 카로스 이런 가즈닐도 정상적인 출전에다가, 저는 전력상으로는 브루클린보다 시카고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브루클린이 선수단 자체는 괜찮은데 뭔가 비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일 기준점이 214밖에 안 되는데, 시카고가 최근에 저는 은근히 얘네들이 오바팀이라고 했었었죠. 직전 경기도 인디애나랑 했을 때 저는 오바를 바라봤는데, 시카고는 125나 넣었지만은 인디애나가 99점밖에 못 넣어서 언더가 났다. 저는 시카고의 공격력은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뭐 지표도 그렇고, 최근 7경기 동안의 지표나 뭐 후반기 지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공격을 못하는 팀이 아닙니다. 한때는 수비는 잘하고 공격을 못하는 팀이었지만은, 이 전반기 막바지부터 해가지고는 팀 색깔이 꽤나 이제 오바가 잦은 그런 팀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물론 브루클린은 이 새끼들은 언더팀이 맞습니다. 상대팀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편이고, 얘네들조차 최근에는 점수가 꽤나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나는 오바는 그냥 기준점이 좀 낮다, 그냥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애미 대 포틀랜드, 이 경기는 기준점이 너무 좀 사악하던데. 아니 마이애미가 13.5, 포틀랜드 상대로 13.5. 물론 포틀랜드가 내일도 앰퍼니 사이먼스 없고, 쉐이든 샤프, 브록던, 그랜트, 에이튼까지 퀘셔너블. 제가 지난번 경기 때도 에이튼이 빠지는 포틀랜드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6명 중에 5명이 빠지는 셈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는데도 포틀랜드가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106대 120 핸디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꽤나 많은 득점을 했다. 아마 3쿼터 정도까지는 비등비등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2쿼터 때까지인가.
하여튼 전반전에 마지막에 6점 차인가로 지고 들어가긴 했지만은 꽤나 나름대로 잘 버틴 경기였습니다.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점수도 많이 났고요. 마이애미는 지금 버틀러가 좀 오락가락하죠. 버틀러는 이 새끼 나는 그냥 이제 시즌 때는 잘 안 믿으려고. 버틀러가 있는 마이애미 솔직히 버틀러가 한창 흐름 탔 때 말고는 별로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양팀이 보면은 마이애미 평균 득점 100점도 못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지표들도 안 좋은 편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이 새끼들이 그 수비 효율은 별로다. 3점이나 그 약투 수비 이런 것들은 17점, 20점으로 별론데 실점 자체는 굉장히 적게 하고 있어요. 102점 정도로. 그래서 마이애미는 언더 팀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만한데 내일은 기준점이 207.5잖아요.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난다. 약투 시도 적지 않은 편이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시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한다. 상대팀한테 턴오버 유발한 다음에 트랜지션도 많이 유도하는 편이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경기도 오버 말고는 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애미 같은 팀이 지금 최근에 득점이 워낙에 안 좋은 것도 그렇고 마이애미 13.5 마해나가는 거는 저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포틀랜드를 프렘 보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아무래도 포틀랜드가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오버의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마이애미도 언더팀인데다가 포틀랜드가 워낙에 지금 득점원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라는 건데 저도 정확히 크리스 머레이나 자바리 워커, 듀오 리스, 스쿠 헨더슨, 델라노 반튼 이런 친구들의 득점력을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포틀랜드가 지금 그 기존 주전들 결장이 너무 많은 상태여가지고 좀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하는 편인데 잇몸들이 그렇게 못하진 않더라. 그냥 그 정도밖에 생각이 없어가지고 13.5는 애매하고 207.5는 그냥 기준점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샌안토니오 대 뉴욕 닉스. 제가 요즘에 가장 믿음직스러운 팀 중에 하나가 뉴욕이죠. 자, 이 뉴욕 이 새끼들이 근데 요즘에 조금 오바가 많이 납니다. 저는 그런 배경으로는 맥브라이드를 출전을 많이 시킨다는 점. 아무래도 그전에는 프레셔스 아치와 같은 빅맨 유형의 포워드를 쓰다가 가드를 하나 올린 셈이죠. 그리고 직전 경기도 보면은 뉴욕 닉스가 막 145점 넣으면서 토론토를 거의 뭐 30점 차 이상으로 승리한 경기인데 탐티바드 감독이 그날도 맥브라이드를 40분을 올렸거든요. 그 정도로 신뢰하는 선수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뉴욕이 아누노비나 랜들이 있을 때만큼 엄청 꿀팀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내일도 샌안토니오 상대로 9.5마엔 솔직히 핸디값이 빡세 보이긴 합니다. 직전 경기 토론토는 워낙에 부실한 상태였잖아요. 토론토가 결혼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갖고 1쿼터부터 이미 뉴욕 닉스의 핸디슨 같은 것들은 편한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샌안토니오 뉴욕의 9.5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분명히 요즘 뉴욕 닉스는 강하다. 랜들이랑 아누노비스가 없을 때도 뉴욕을 다른 방법으로 이끄는 법을 티보드 감독이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물론 뭐 직전 경기는 디빈첸조가 뉴욕 닉스 프랜차이즈 3점슛 기록도 세우고 11경기 성공으로 11개 성공으로 막 기록도 세우고 뭐 그랬던 경기여가지고 워낙에 뉴욕이 잘 터진 경기긴 했는데 뭐 샌안토니오도 좀 이제 젊은 팀이다 보니까 템포가 느린 편은 아니고 뉴욕은 뭐 느린 템포로 경기를 합니다만은 요즘 맥브라이드 투입 이후로 뉴욕 경기가 꽤나 오바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212.5점 정도면은 나는 좀 갈만하다 생각이 있어. 뉴욕 닉스 자체가 물론 상대팀 수비 같은 것들 상대팀을 못 넣게 하는 거는 여전히 잘해요. 보면은 수비면에서는 뉴욕 닉스가 지금 트리플 1등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팀을 최대한 언더 쪽으로 많이 컨트롤 하는데 이 새끼들 득점력이 살아났다. 그래갖고 저는 한번 오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뉴욕 경기 치고선 그렇게 막 엄청 낮은 기준점은 아니거든요. 오버보기. 샌안토니오도 이 새끼들 요즘에 막 종종 언더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템포는 빠른 팀에 속하고 저는 한번 뉴욕 쪽 좋게 보고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대 피닉스인데요. 오클라호마 내일도 스가가 빠집니다. 그 스가 최근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막 득점력 같은 것들도 많이 빠졌고 야투리나 특히 자유투 같은 것들도 많이 떨어졌다. 지친 게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스가가 올 시즌에 결장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경기가 골수전이었다. 그때 아마 280점 가까운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스가가 없어도 오클라호마의 템포는 늘 빠르고 이렇게 득점 뽑아줄 수 있는 선수가 꽤나 있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뭐 기디 같은 애들도 볼륨이 좋다고 했었고 제이더비나 홈그랜도 조금 지친 게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나는 지난번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전반전 때 100점도 안 났던 거로 생각을 하면은 오클라호마 이 새끼도 분명 뛸 수는 있다. 솔직히 후반전에 너무 과하게 터졌고 또 연장 가고 오버한 거잖아요. 연장 가가지고. 근데 피닉스는 저는 휴스턴보다는 템포가 느린 팀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얘네들이 야투 같은 거 잘 터지고 하면은 오버도 나는 팀이에요. 오클라호마랑 또 피닉스 양 팀 다 서로 간에 좀
야투율도 괜찮은 편들이고 최근에 보면은 피닉스의 3점 같은 것들이 매우 크게 살아났다. 피닉스 최근 8경기 동안 득점 순위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야투이나 3점은 전체 1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투가 터지는 피닉스가 정말 까다로운 팀이에요. 제가 직전 그 덴버와의 경기도 야투가 터지는 피닉스는 덴버 같은 팀도 상대하기 빡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피닉스가 그 경기도 이겼죠. 근데 그 경기도 피닉스의 야투 시도 자체는 83회에 그쳤고 샌안토니오도 81회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잘 터질 때가 아니면 리듬이 그냥 말도 안 될 때가 아니면은 피닉스 경기는 전반적으로 야투 시도가 적은 팀에 속하거든요. 또 피닉스가 보면 지금 현재 인사이드 방어 이런 것도 훌륭한 편이고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곤 있어요.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도 은근히 언더가 뜰 때도 많이 있고 그런 변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버 말고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오클라호마 경기도 그렇게 막 오버가 쉽게는 안 나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인 색깔 자체는 피닉스 전반적으로 훌륭한 이런 미드레인지 머신들이 많이 있다. 오클라호마 스가가 없어도 제이더비나 요즘에 기디도 괜찮고 케이스 월라스 아이디아 조 도르트까지 터질 때도 있고 이래갖고 사실 얘네들 언더 보기가 힘들긴 한데 제 선택은 언더예요. 이 경기는 아주 많은 이런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대 미네소타 한 2, 3주 전쯤 그때 미네소타의 홈에서 덴버를 상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고베어가 없었는데도 미네소타가 덴버 상대로 112 대 115로 엄청 타이트한 경기를 했었어요. 좀 이제 미네소타가 엄밀히와는 좀 따라가는 모양새긴 했어. 막바지에 3점 같은 거 엄청 잘 쳐져가지고 진짜 잘 쫓아갔는데 아쉽지만 한 끗이 모자랐던 경기긴 했었어요. 근데 내일은 일단은 미네소타가 여전히 앤트맨 고베어의 출장 변수가 있겠다고는 합니다만은 요즘에 어지간하면 나오고 반면에 덴버는 직전 경기 머레이가 안 뛰었었고 물론 요즘에 요키치는 뜁니다만은 머레이가 내일 뛸지 안 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미네소타의 프렌을 보는 게 덴버가 미네소타 같은 팀들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사이즈보다 우월하고 좀 덴버의 플레이 스타일 요키치를 활용해갖고 고든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지 찬스 만들어준다든지 외곽에서 KCP나 마포주 이런 애들이 좀 편하게 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 난 요키치가 조금 더 인사이드로 진입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미네소타 같이 전반적인 사이즈가 큰 팀한테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맞대결 때는 타운스 같은 애들이 개똥 싸기도 했는데 지금 타운스도 없고 대신에 나즈리즈나 뭐 슬로모 이런 친구들도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NAW도 훌륭하고 나는 미네소타 프렌 보고 싶네. 이게 덴버가 홈이고 미네소타 원정이어가지고 덴버는 홈에서 크게 버프를 받는 팀이다. 덴버가 홈에서는 득점이 한 8점가량 많아지고 실점도 1점가량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한 10점가량의 버프가 있고 미네소타는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 3점 많아지지만 실점이 7점가량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원정 가면 마이너스 3점 정도의 디버프가 있는 팀이거든. 그래서 원정 미네소타 홈덴버 이거는 좀 사실 미네소타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나는 근데 양 팀의 상성관계 미네소타는 덴버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만한 팀이다. 작년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도 그랬었고 저는 미네소타 프렌 쪽으로 오히려 보고 있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좀 빡센데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해볼게요. 이 경기는요. 또 머레이가 안 나온다거나 지난번처럼 미네소타의 3점이 엄청 잘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오바 보기가 좀 빡세긴 한 경기긴 한데 최근 양 팀들 이런 지표들도 오바 쪽이 조금 가까운 것 같고 오바를 생각하긴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유타 대 휴스턴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휴스턴은 저는 장주를 타야 된다. 제가 최근 들어서 휴스턴 때문에 오바 같은 게 조금 고전을 했었어요. 그때 포틀랜드한테 휴스턴 오바 갔더니 야투가 정말 안 터졌다. 하지만 4쿼터인가 막바지 3, 4쿼터 때 휴스턴이 야투가 굉장히 잘 터지면서 그 마행까지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직전 오클라호마도 사실 1, 2쿼터 때 100점도 안 났는데 연장 가는 행운도 따랐고 3, 4쿼터 때는 빠른 템포 경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휴스턴 경기가 잘 붙습니다. 저는 요즘에 마헨이든 오바는 저는 휴스턴 경기는 요즘에 색깔은 똑같아요. 휴스턴 마헨에 오바 가겠다 이건데 내일은 휴스턴이 기준점도 괜찮아요. 지금 뭐 센군 말고는 센군이나 휘트모어 말고는 결장이 또 없는 편인데 오히려 휴스턴이 지금 핸디값이 그전보다도 괜찮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 물론 뭐 제가 몇 번 휴스턴이 10연승 중이긴 한데 그 10연승 기간 동안 오클라호마 정도 말고는 강한 팀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다.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워싱턴, 클블, 워싱턴, 시카고, 유타, 포틀랜드 막 이렇게 만났어가지고 오클라호마 전에는 다 쉬운 상대였다. 근데 내일도 유타? 쉬운 상대에 속하죠. 물론 홈 유타라는 게 있다. 근데도 할만할 것 같아. 유타는 뭐 홈에서는 막판에는 어디 가서 나온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여러 선수를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유타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내일 막 초반에 유타는 엄청나게 터지고 휴스턴은 안 터진다. 그런 변수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표상으로 지금 현재 유타는 늘 그렇다시피 수비적으로는 꼴찌에 가깝고 공격도 하위권에 속해요. 지금은 3점 같은 거 엄청 안 터지고 반면에 휴스턴
최근 연승 기간 동안 연승 기간뿐만 아니라 연승은 10연승인데 그 중에 7경기만 땄을 때 득점 전체 1등, 공격 훌륭하고 수비적으로도 13번째 정도로 실점을 많이 했다. 뭐 그런 거지만은 수비 효율 자체는 괜찮았어요. 3점 막는 거나 야투 막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바 간 다음에 휴스턴 마인 쪽 보는 게 깔끔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은 저는 장줄 타야 된다고 보고 기세가 기세이니만큼 저는 이 페이스라면 휴스턴이 플레이오프 갈 것 같거든요. 플레이인 최소한. 휴스턴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세크라멘토 대 댈러스인데 얘네는 직접 맞대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최근 맞대결 3월 27일날 세크라멘토의 홈이었는데 댈러스가 세크를 100점 미만으로 묶고 130점을 넘는 엄청난 그냥 일방적인 게임을 했습니다. 이날 보면은 자 댈러스의 듀오 어빙이랑 돈치치가 둘 다 훌륭한 활약을 해줬죠. 그리고 돈치치가 전반전에 잘했고 후반전에 조금 잠잠했는데 대신에 어빙이 전반전에 조용하더니 후반전에 대활약을 해줬습니다. 서로 간에 상호 보완이 잘 됐었던 경기였었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벤치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댈러스는 이날 55.4%의 야투율, 3점이 56.4% 말도 안 되게 잘 들어갔다. 40번 정도를 던졌는데 22번이 들어갔어요. 3점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고 세크라멘토는 일단 팍스 18개 중에 6개, 3점도 그냥 절반.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보니스도 이날 12득점에 그쳤었죠. 이날 무엇보다도 라이블리가 사보니스 상대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게포드가 지금 요즘에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지만은 힘 좋은 빅맨 상대로는 게포드보다 오히려 라이블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말링먼코도 좀 별로였었고 이날은 전체적으로 세크라멘토는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 날이었습니다. 야투율 40%도 안 됐고 3점 36.7%. 그러니까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안 터졌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야 댈러스 수비 원래 족밥 아니었냐? 요즘에 댈러스 최근 5경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비 좋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거보다 조금 더 긴 기간도 수비가 괜찮아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자 오른쪽에 있는 댈러스의 라인업 돈치치, 어빙, 데릭 존스 주니어, 워싱턴, 게포드 이렇게 나오는 그 댈러스의 이제 후반기 새로운 이제 선발 라인업인데 매버릭스의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 가장 많이 사용한 라인업은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데존주, 워싱턴, 게포드다. 오펜시브 레이팅 119.4, 수비 레이팅 97.9, 그래갖고 넷 레이팅 21.4다. 그냥 넷 레이팅으로만 따지면은 거의 뭐 보스턴급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댈러스가 최적의 베스트 5 라인업을 타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넷 레이팅 21.4를 기록한 최근 이 라인업을 돌리고 나서는 8승 1패 정도로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댈러스가 세크라멘토를 저렇게 유리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물론 지난번 경기 때 댈러스가 3점이 워낙에 잘 터지고 세크라멘토는 좀 너무 안 터졌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뭐 30점 차가 난 거긴 하지만은 댈러스가 밀릴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크라멘토의 홈이어도. 그리고 시즌 전체로 봐도 댈러스는 딱히 막 원정에서 힘을 못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 댈러스가 홈에서 22승 15패, 원정 21승 14패. 홈이나 원정이나 뭐 득실 편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세크라멘토가 이제 홈에서는 득점이 한 4점 많아지고 실점도 4점 가량 많아지는 홈으로 가면 오바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내일 경기 언더오버는 좀 어렵지만은 저는 일단 댈러스를 좀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를 좋게 보고 댈러스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면 저는 언더를 만도 하다. 양 팀의 최근 스탯들 득점 실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언더가 오히려 가깝다는 생각이 있긴 하네요. 저는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경기도 보면은 세크라멘토와 야투시도 90회 댈러스가 92회 이 정도로 야투시도가 서로 간에 적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좀 많이 주고받는 그런 게임이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댈러스 쪽을 좋게 보고 언더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